인생의 쓰고 달고를 언제 가장 많이 느껴보시나요? 저는 제가 목표했던 일을 성공했을 때, 달성했을 때 가장 달고, 그 계획이 실패되거나 무산됐을 때 가장 쓰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달았던 경험은 제가 임용고시에 떡하니 합격을 했을 때였어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달려온 결과 당당하게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때는 정말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건 제 사회생활을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더라고요. 교사로 일을 하면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학부모의 갑질도 겪어보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뒷말도 많이 겪어보고 하면서 저의 내면을 많이 굳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최종 보스는 따로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중성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람은 또 처음 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모든 걸 빼다 줄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더 좋은 명예와 돈을 쫓아가는데 어찌나 추악하게 느껴지던지. 그때 겪었던 기가 막힌 저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노가 차오르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확실하게 선을 긋다 못해 잘라버렸으니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남편이랑 둘이 약속을 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말로만 듣던 그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보통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면 다들 버선발로 맞이해 주시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우리 예비 며느리 하면서 챙겨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예뻐해 주시기는 하는데 보통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칭찬해 주시며 예뻐해 주셨어요. 제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직업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서 우리 예비 며느리는 교사라서 최고라고 자꾸만 교사 교사 외치면서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공무원인 거지? 그러면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면 평생 그 연금이 나오는 직업인 거지? 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가 고생고생해서 교사까지 되었으니 사돈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뿌듯하실까? 아이, 공무원이면 평생 직장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명예로운 선생님이라니 어쩜 이렇게 참하고 예쁠 수가 있을까? 아, 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 평생 직장으로 다닐 수 있어요. 다른 학교로 계속해서 전근을 다니긴 해야지만 어차피 사는 동네에서 멀리는 안 떨어질 거라서요. 멀리 좀 떨어지면 어때? 전근을 가고 하면서 점점 그 이직처럼 경력도 쌓이고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해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 정년퇴직도 아주 늦게 해도 상관없지 않니? 교장까지 하게 되면 돈도 훨씬 많이 번다고 하던데. 그럼 그 교장은 언제쯤 될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요즘은 퇴직이 늦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 자리는 시간도 오래 지나야 하고 자리도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라서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 뒤에 교장직을 할 수 있다고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월급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나오고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보람이 되긴 해요. 어디 보람만 있으면 되겠어. 아,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보다 위상이 큰 사람도 없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학교 선생님 말씀은 참 잘 듣고 자랐는데 말이야. 학생들에게 존경도 받고 월급도 잘 나오고 연금까지 나오니까 최고의 직장이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며느리가 교사라고 내가 온 동네방네 자랑은 할 수 있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저의 다른 부분들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셨고, 제가 교사로 얼마를 버는지, 연금은 나중에 얼마나 나오는지, 온통 돈에 대한 이야기만 줄줄이 물어보셨어요.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어쩐지, 부모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으셨고, 관심조차 없으셨지요. 우리 시모의 그런 이야기에 조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익숙한 듯 딴청을 부리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서야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남편은 학창 시절에도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고,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해서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다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아주 무난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남편이 우리 시어머니는 큰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들에게 본인이 이런 아들, 이런 며느리를 얻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남편은 그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니까 교사인 저를 칭찬하면서 남들에게 자랑거리처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랑거리는 대기업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련님이었어요. 하긴 도련님 자랑이 얼마나 하고 싶으셨으면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저희 부부의 이야기보다는 도련님의 자랑을 더 많이 하셨으니까요. 우리 첫째 아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말이다,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준 게 없는데 떡하니 전교 1등 자리만 내내 고집하더니 말이야. 서울대까지 붙었지 뭐냐. 지금은 대기업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도 잘 벌고 일도 바쁘고, 아무튼 대단한 녀석이야.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에 가기 정말 어려웠을 텐데 도련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겠어요? 그럼 내가 우리 둘째 아들의 말이라면 아주 껌뻑 죽지. 뭘 해도 해내는 녀석이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나? 우리 둘째가 서울대를 나와서 그런지 똑똑하기도 엄청 똑똑하고 일머리도 좋아서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은 자주 하지 않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마음만큼은 나를 늘 걱정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도련님 자랑을 한참 듣고 나오는데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회사를 다니고가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저 자기 자리에서만 일 잘하고 돈 쓸 만큼만 벌면서 살면 됐지 하면서 궁시렁거리는데, 남편이 그동안 도련님이랑 엄청나게 비교를 당하며 살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치근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부부싸움도 하고 양가끼리 부딪히는 일도 있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그럴 일이 없었어요. 우리 교사 며느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반기를 들겠어? 누가 뭐라고 하든 미래가 창창한 우리 교사 며느리 하고 싶은 걸로다가 다 해. 시어머니는 교사 며느리 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살으라며 이야기를 해주셨기에 싸움이 날 일이 전혀 없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교사 며느리 자랑은 쉴 틈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툭 하면 저를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물론 그런 자리에 매번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겠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어머니의 자랑을 뽐내게 도와드리고자 친척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참석을 했었어요. 여기 우리 교사 며느리가 정말 최고야. 보통 며느리들은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 부담스럽다고 나오지도 않는다던데. 우리 교사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치고 이렇게 달려온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초등학교 교사인 건 다들 알고 있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사범대학 나와서 시험까지 치러야 당당하게 교사로 임용이 되는 거잖아. 내가 며느리 복이 있지. 그래, 그래. 교사 며느리 둬서 너무나도 좋겠어. 나중에 퇴직해도 연금 따박따박 나온다지? 아주 아들 살림에 걱정 하나도 없겠어. 내가 걱정을 왜 해? 우리 며느리가 교사인데 나중에 자식들 낳으면 교육은 또 얼마나 잘 시킬 거야. 손주들 전부 서울대에 보내버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부터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을 해둬야지. 우리 손주들 대학 가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지 뭐야. 태어나지도 않는 손주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정말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챙겨주신 것만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저만 보면 선물을 그렇게 안겨 주시고 그랬어요. 마치 제가 무슨 종교 교주라도 된 것 마냥 저를 찬양하듯이 우러러봐 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었죠. 그래도 자꾸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시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게 감사하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복덩이 하면서 불러 주시는데 아는 사람들만 보면 여기가 바로 그 교사 며느리라고 내내 자랑을 해 주시고 평소에도 주위 친구분들께 제 칭찬을 그렇게 해 주셨나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 쓰라고 하시면서 무려 1억 이라는 큰 돈을 보태 주셨다니까요. 어머님 덕분에 구멍이 크게 뚫릴 법한 대출금을 메꿀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었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었냐면요. 어디 지방에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갔다 오거나 하시면 그 지역 특산품들을 꼭 사서 저에게 보내주시곤 했었어요. 처음에는 처치곤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지역 특산품 중에서도 좋은 물건이라고 하셨던 게 진짜였는지 친정엄마가 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시면 너무나도 재료가 좋아서 좋은 맛이 난다고 시어머니한테 인사라도 꼭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명절이라고 시댁에 찾아가서 절이라도 올리면서 꼭 주머니에 용돈까지 찔러 주셨고요. 우리 교사 며느리가 용돈이라도 두둑해야 애들 가르치면서 간식이라도 사 먹지. 교단에 서서 애들 가르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야? 하루 종일 말을 하다 보면 당연히 허기가 질 수밖에 없는 법이지. 잘 먹고 다녀야 해. 우리 교사 며느리 살이 빠진 것 같아서 아유 내가 다 속상하다 정말. 거기다가 남편이 출장이라도 가면 혼자 밥 먹는 게 무슨 맛이 있겠냐면서 저를 불러내요. 비싼 소갈비도 사주시고 그랬어요. 같이 시간이 되는 날이면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영화나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그랬으니까 시어머니랑 엄청나게 잘 지냈다는 게 체감이 되시죠? 우리 남편이 질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별의별 시댁들을 다 만난다고 하는데 저는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던 사람인지 뭔지 너무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고생 하나 없이 늘 예쁨만 받으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아무리 시어머니가 집 구하는데 돈을 1억을 보태주셨어도 나갈 대출금부터 시작해서 카드 비용에 생활비에 정말 돈이 물 새어 나가듯이 쑥쑥 빠지더라고요. 남편도 평범한 직장이라 큰 돈을 벌어오지 못했고, 저도 아무래도 공무원이니까 버는 돈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쪽으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투자에 눈이 밝아서 돈을 불려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한테 주식 투자 정보를 나름 열심히 얻어서 투자를 했어요. 돈이 벌리긴 벌리는데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투자를 쭉 이어오다가 버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얼마 안 되니까 선물 옵션이라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잘만 하면 갑자기 10배고 20배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물 옵션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글쎄 이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지요. 선물 옵션은 버는 돈이 큰 만큼 그만큼 마이너스 또한 많이 찍을 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빚이 생겨버려서 너무나도 당황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결국 이실직고를 했는데 저희 부부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한 와중에 빚까지 생겨버렸으니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친정에 이야기를 해봐도 답이 없었고 결국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시댁도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는데 단박에 제 통장으로 빚을 갚으라고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빚이라는 게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큰 경험 한 번 했다고 생각하고 아니 다 잊어버려.
괜히 마음에 짐 짊어지지 말고 알았지? 내가 이번에는 갚아주는데 다음에도 갚아줄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천사처럼 말을 하시는데 제 눈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대인배로 보였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잘해야겠다. 시어머니 말이라면 정말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늘 한결같이 저를 예쁜이 복덩어리라고 불러주실 것만 같았던 시어머니에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글쎄, 반전이라면 반전일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우리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동서가 될 여자를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온 것이었어요. 항상 집안의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대기업 연구실에서 일을 하던 그 자랑스러운 도련님이 글쎄 의사인 예비동서를 떡하니 데리고 들어온 거죠. 교사 며느리도 그렇게 자랑을 해댔는데 의사 며느리라니 우리 시어머니의 눈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교사 며느리가 최고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어디를 가도 의사 며느리가 최고라고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글쎄,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시어머니가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동서 앞에 앉아서는 저에게 했던 그 멘트 그대로 동서에게 내뱉더라고요. 아이고, 의사 며느리라니. 어떻게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다. 아이, 부모님께서도 걱정 하나 없이 너무나도 뿌듯하시겠어. 의대를 6년이나 다니고 졸업해서 의사 면허까지 떡하니 딴 거 아니야. 우리 의사 며느리가 낳는 손주들은 공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 엄마가 의사인데 당연히 머리 하나만큼은 기똥이 차겠지.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칭찬을 아주 그냥 천장이 뚫어져라 하시는데 솔직히 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이나 말을 전부 동서에게 고대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바라보는 제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기분이 상했던 것은요. 예비동서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온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에게 오던 연락이 확 줄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평소에는 먼저 연락도 자주 해주시고, 오늘 하루는 어땠냐, 속상한 것은 없었냐, 그렇게 제 일상을 궁금해하시며 위로를 해주시곤 했던 시어머니가 연락을 그냥 한순간에 확 끊어버리신 거죠. 처음에는 연락이 없어서 해방이 된 기분도 들었지만 이게 쭉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를 해봤죠. 어머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을 매일같이 주셨었는데 요즘 통 연락이 없으셔서요. 어디 아프시다거나 불편한 데 있으신 건 아니죠? 제가 좀 찾아뵐까요? 어?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하는 게 좋겠구나.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다행이고요. 어머님,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보고 싶다고 하셨던 전시회 시작했는데 이번 주 주말에 저도 별일 없어서요. 괜찮으시면 주말에 같이 가서 전시회 보고 밥도 먹고 들어오는 거 어떨까요? 제가 티켓은 미리 예약해 둘게요. 아유, 됐다, 됐어. 나 주말에 약속 있어서 시간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녀오던지 해라. 나중에 그건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너는 교사식이나 되어서 공부를 더해서 애들을 잘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허튼 데 시간을 쓰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너도 자기 개발인지 뭔지 하려고 애를 좀 써봐라. 그러면서 만나자는 요청도 죄다 거절을 해버리시니까 저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게 있나? 시어머니를 서운하게 만든 게 있었나?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글쎄, 이게 전부 다 예비동서랑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저와 만날 시간이 없었던 것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얼마나 깊은 배신감이 들었었는지 조금 큰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는 동서라서 그런지 시간이 꽤 널널한 편인가 보더라고요.
개인 병원은 사실 진료 시간도 조정이 가능하고 휴무도 딱딱 맞춰서 쉴 수 있으니까 동서는 그 시간에 시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도련님께 슬쩍 전해들은 이후로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서운한 마음도 솔직히 아주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애꿎은 동서만 질투하는 못된 맏며느리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운은 했지만 서운하다고 말도 못하고 애매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제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예비 동서가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시어머니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희희낙낙 아주 잘도 지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골머리를 썩을 때 돈을 보태주셨었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요. 물론 동서네한테도 돈을 보태주기는 했는데 동서랑 도련님이 집을 구하러 다니던 시기에 때마침 부동산 값이 확 뛰어버리는 바람에 가진 돈으로 마땅한 집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희 신혼집이랑 비슷한 평수인데 복도식 아파트로 빠진 곳이라 저희 집보다 조금 더 작게 빠진 곳으로 신혼집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또 우리 시어머니 속을 엄청 상하게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평생의 자랑거리였던 서울대 나온 연구원 아들이 의사 며느리랑 결혼을 했는데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장남과 교사 며느리네 집이 아주 조금 더 크다는 게 말이에요. 에휴, 내가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어. 너희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직구할 때 내가 1억을 보태주지 않았어도 괜찮을 법했는데 말이야. 내가 그 돈을 왜 너네 집 구하는데 보태줬을까? 아휴, 내가 의사 며느리네 집에 전부 다 보태줬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에휴, 내가 늙어서 생각까지 짧아졌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의사 며느리보다 못한 교사 며느리가 몇 평 조금 더 큰 집에 산다고 눈치를 주는 말 같이 들리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잘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실망감도 없었을 텐데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행동하시다가 갑자기 찬밥 취급을 하시니까 서운했죠. 거기다가 사랑을 나눠서 주실 수도 있는 건데 의사 며느리한테만 몰빵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상실감도 저에게 느껴지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입을 삐죽 내밀며 시어머니와 점점 거리감이 생기던 중에 명절이 되었고 친척들이 전부 시댁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전 저에게 시키지도 않던 집안일을 막 시키더라고요. 얘 맏며느리야, 너는 눈이 있으면 이 TV장에 먼지가 앉은 게 보이지 않겠니? 어쩜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생각만 할 수 있어. 아, 나서서 걸레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맏며느리가 멀뚱하게 있으니까 우리 의사 며느리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잖니. 솔선수범을 해야지. 그러면서 제 손에 걸레를 쥐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일단 뭐 시어머니가 먼지를 닦으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동서를 쑥 끌고 가더니만 친척분들 앞에 내세워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집이 넓은 게 아니니 당연히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제 귀에도 다 들렸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번에 들어온 거 알고 있지? 아, 다들 결혼식 왔으니까 얼굴 도장은 찍었을 거고 우리 의사 며느리가 워낙 바빠서 이런 자리 아니면 인사하기 쉽지 않어. 나중에 또 어디 아프면 우리 의사 며느리 덕도 좀 보고 해야 하지 않겠어? 다들 용돈도 좀 쥐어주고 하면서 얼굴 도장 찍으란 말이야. 친척들이랑 하하호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순간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요. 무슨 콩쥐 파츠에 나오는 콩쥐가 된 느낌이었어요. 구박대기가 되어서 집안일이나 하는 그런 인간이 된 느낌이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날 하루 내내 시어머니가 우리 의사 며느리 하는데 귀에 딱지가 않는 줄 알았죠. 우리 의사 며느리는 귀에서 집안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음식 하나 안 시키고 저한테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솔직히 서운해서 당장 앞치마 집어 던지고 나가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저희 집에 그동안 보태준 돈이 얼만데
제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반기를 들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주식으로 빚을 졌을 때도 빚 갚으라고 돈까지 내어주셨던 분이신데, 그러니 제가 딱히 반항도 한번 못 해보고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왜 친구분들이랑 놀러 갔다 오거나 지방에 가게 되면 특산품 같은 걸 사다 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그게 뚝 끊겼는데, 알고 보니까 의사인 동서만 몰래 사다 주고 저한테는 입을 싹 씻으셨던 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머님, 왜 지난번에 강원도 다녀오시면서 사다 주신 송이 있잖아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썩을까봐 친정집이랑 나눠 먹었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사다 주신 거라고 자랑을 엄청나게 했더니만 저한테 복 받았다고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송이가 너무나도 맛있어서 금방 다 먹어버린 거 있죠? 정말 감사해요. 사돈댁이랑 나눠 먹었어? 그거 엄청 귀한 거야. 특산품 중에 특상. 아주 잘했다. 아유, 귀하고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부모님이랑 나눠 먹고 해야지. 이렇게 우리 의사 며느리가 속도 깊고 아주 장하다 장해. 덕분에 나도 사돈댁의 면도 서고 일석삼조 아니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배알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송이 비싼 거 저도 다 알죠. 근데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사서 저희 집에도 좀 나눠주고 동선의 집에도 좀 나눠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게 비교가 되게 한 사람만 챙겨야 하는 건지 서러운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보고 욕심이 많다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입을 삐죽이면서 구석에서 걸레질이나 하고 집안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친척분들 중에 한 분이 마음이 좀 쓰인 건지 슬쩍 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니, 언제는 뭐 교사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의사 며느리가 최고야. 교사 며느리는 저 뒤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는데 아유, 완전히 찬밥 신세 다 됐네. 며느리들 차별하지 말고 둘 다 챙겨주지. 뭘 그렇게 의사 며느리 하고 있어. 어머, 아니 내가 언제 차별을 했다고. 그동안 교사 며느리 혼자서 독식을 했으니 의사 며느리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지. 아이, 그리고 의사 며느리한테 교사가 어떻게 비벼? 번 돈의 액수가 다른데. 그리고 의사는 정년도 없잖아. 우리 아들이 공부 잘했던 거 알지? 그러니까 똑똑한 며느리 얻는 거지. 우리 첫째는 시원치 않은 대학 나와서 시원치 않은 회사 다니니까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와이프 데려온 거고. 내가 일부러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의사 며느리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걸 어떡해? 정말 그 순간 얼굴까지 달아오르면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말은 제가 안 듣는 곳에서 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안 들리게 작게 말이라도 하시던가. 이건 뭐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말을 하시는데 면전에 대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의 머릿속을 뜯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얄미운 건요. 동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만 호호거리면서 웃는 겁니다. 말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동서가 더 얄밉대요. 나중에 어머님뿐만 아니라 친척분들 어디 안 좋으시거나 건강검진 받으실 때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다 살펴봐 드릴게요. 예약 따로 안 하고 오셔도 바로 VIP 대접해 드릴 테니까 저희 어머님 성함 대고 찾아오시면 되는 거 아시죠? 멀리 비싼 곳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해 드릴게요. 이러니까 의사 며느리 하지. 생긴 거 보니까 병도 아주 잘 고치게 생겼어. 믿음이 가. 아주 든든한 며느리 둬서 너무 좋겠네. 다들 의사 며느리가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에 주눅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동서랑 도련님은 의기양양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 뒤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몰래 궁시렁거리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 시간을 1년이나 보내게 되었는데 정말 그 사이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동서가 내과 의사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시어머니랑 같이 갔었어요. 사실 저는 동네 병원에서 간단하게 피를 뽑고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굳이 시어머니랑 저랑 같이 와서 자기 병원에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병원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뭐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오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동서가 직접 다 해주겠다고 해서 간 거였는데 저를 쓱 보더니만 그러더라고요. 형님, 생각해보니까 형님이 저한테 건강검진을 받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제가 괜한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왜? 내가 동서한테 건강검진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가족들은 동서가 직접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지금이라도 다른 병원 예약할까?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저희 병원에서 부인과 검사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밝혀줘도 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이게 무슨 뜻이지? 싶더라고요. 제가 뭐 난잡하게 노획이라도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니, 부인과 검사를 하면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나오고 그런다냐? 아이고야, 나는 그런 것도 전혀 몰랐는데. 그럼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일들은 다 나오죠? 형님이 뭐 아무 문제 없다면야 상관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동서, 듣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영 좋지 않네?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뭐 난잡한 생활이라도 했을까 봐 그래? 어딜 봐서. 그리고 의료 기록은 환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서 이런 발언은 나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일인 것 같은데 당장 사과해. 아이 참, 형님이 걱정되어서 한 이야기였는데 왜 이렇게 발끈하고 그러셔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사람처럼.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어머님도 계신데 형님이랑 저랑 다투면 안 되잖아요. 형님도 제 사과 받아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가족들 앞에서 조심할게요. 그 말이 마치 사과처럼 들리지 않은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시어머니는 마치 의심이 된다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 동서는 아무렇지 않게 검사를 진행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랑 시어머니는 짝짝꿍이 맞고 저는 낙동강 오리알로 지내면서 그 둘의 빈정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시간을 쭉 이어가야만 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분도 느낄 틈이 없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해버리니까 점점 저도 우울해지더라고요. 건강검진은 예상대로 그 어떤 부분에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었어요. 이번에 부인과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올까 봐 가슴을 졸였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저와 남편은 시험관 시술이라도 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이랑 저는 결국 산부인과를 같이 다녀보면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자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동서가 선수를 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통 몸이 좋지 않아서 감기 기운이 있나 싶었는데 임신을 하지 뭐예요?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아니,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역시 의사 며느리라서 그런지 임신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네. 근데 첫째네는 왜 소식이 없냐? 둘째네한테 선수를 빼앗기면 어떡해? 떡하니 장남내가 장손을 낳아야지. 너희는 왜 임신을 못하는 게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의사 며느리네 병원이라도 다니면서 임신 준비를 해라. 그러게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처럼 제가 1번이 되었네요. 전 늘 1번이었으니까 임신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저희도 전문적으로 시험관 시술할 수 있는 병원 찾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너무 조바심을 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알아보긴 왜 알아봐? 의사인 가족이 떡하니 있는데 굳이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둘째 며느리한테 가서 받으면 되지. 왜? 뭐 캥기는 거라도 있어서 그러냐? 가족이 일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우리 의사 며느리가 알면 큰일 나는 비밀이라도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데 정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난번에 건강검진할 때 동서가 은연중에 슬쩍 흘린 말을 기억했다가 저를 몰아붙이려고 하는 말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찍소리도 못할 처지에 있었잖아요. 집 얻는데 돈 보태줘, 제 주식빚도 다 갚아줘. 제가 뭘 어쩌겠냐고요? 그런데 동선의 집이나 저희 집이나 비슷비슷한 평수라고 했었잖아요. 동선애가 복도식 아파트라 조금 더 작은 평수라고요. 저희 집은 전세 계약 연장을 했었는데 1년만 더 연장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3년 차가 되면서 계약이 끝이 나게 되었고 집을 이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운이 좋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40평대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어요. 동네도 역세권이고 아파트도 나름 신식이라 정말 좋았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동서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알리더라고요. 아유, 글쎄, 아기 집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나 있었지 뭐예요. 처음에는 착상이 잘 안 되어서 보이질 않았었대요. 유산될 위험도 있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는 안정기 되어서 확실하게 쌍둥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이래요. 아이, 그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야지. 우리 의사 며느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 너희들 닮았으면 아주 똑똑한 자식들이 나올 거야. 반면에 첫째는 참 장남내 부부인데 시원치가 않아서 애도 안 생기고 말이야. 너네 어디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 빨리 병원 다니면서 임신 준비를 해. 장남이 장손을 낳아야지. 에휴, 둘째네가 대를 잇게 생겼네. 애초에 돈 못 버는 공무원 며느리 시원치 않아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날이 갈수면 갈수록 더 심해지니. 그나저나 너네 이번에 이사했다고 했지? 큰 평수로. 예, 이번에 아주 운도 좋게 큰 평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얻은 아파트라서 그런지 하나하나 정이 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40평대 아파트라 방도 넓게 빠져 있고 4개나 있으니 공간 활용하기도 좋더라고요. 이래서 큰 집 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 마침 잘 됐다 그러면. 방 4개짜리면 딱이네. 우리 의사 며느리가 쌍둥이를 가졌다고 하는데 너희는 아직 애도 없지 않겠니? 방이 4개나 있어서 어디다가 쓸 거야? 너희 부부가 노력해서 얻은 집이라고 하니 더 의미가 있지 않겠니? 우리 의사 며느리 집이라도 넓게 쓰게 집 좀 바꿔줘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힘들게 얻은 집인데 이 집을 왜 동서애랑 바꿔요? 절대 안 되죠. 이사한 지 3달밖에 안 되었다면서. 그러니까 아직 짐 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을 거 아니냐? 이럴 때 바꿔야지. 나중에 짐 다 풀고 다시 이삿짐을 어떻게 싸고 할 거야? 아유, 그러지 말고 지금 바로 바꿔라. 태교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집이 좁으면 그게 답답해가지고 되겠냐? 애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주제에 40평형대 아파트에 살면 뭐하냐. 사치 부린다는 소리만 듣지. 게다가 말이다. 너희 부부 직구할 때 내가 1억 보태준 거 그거 알고 있지? 그뿐이냐? 너 주식빚 생겼다고 내가 3천만 원도 갚아준 거 알고 있잖니? 그러니 나한테 총 1억 3천만 원의 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뭐 다른 욕심낸 거 있니? 잔소리 한 번을 안 하고 돈도 다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의사 며느리네랑 집 좀 바꿔라. 그러면 지금 어머님 말씀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동서에게 넘기고 동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으라 이 소리예요?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긴 뭘 살아. 쌍둥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3억이 든단다. 3억. 당연히 그 집 뺀 돈으로는 의사 며느리가 비상금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언제 어디서 큰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교사가 벌어봐야 얼마나 버냐. 생활비 나가는 것부터 줄여야 애도 키울 거 아니냐. 멀쩡히 잘 있는 저희 집을 두고 왜 동서애한테 집을 주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요? 어머님,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것 같아요. 고집 부릴 걸 부려야지. 여기서 무슨 똥고집이야. 나도 이제 늙고 힘들어서 집안일에 손대는 게 어렵고 귀찮아 죽겠어.
너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집안일도 좀 맡아서 해주고 하면 그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나는 집안일에서 손 떼니까 노후를 좀 즐길 수 있고. 남편이 내세울 게 집 자랑밖에 없으니까 일부러 동생네에게 기죽고 싶지 않아서 말을 꺼내며 자랑을 했다가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도와준 돈을 운운하면서 집을 바꾸라고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시댁에 합가를 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집 내놓고 시댁 종로로 타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황당해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우물쭈물 하더니만 슬쩍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그러면 그 재수 씨네는 언제쯤 이사할 수 있는데요? 그 집 전세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 살다가 계약이 끝나면 합가를 해야 하는 건가? 아, 뭐라고? 아니, 당신 지금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집을 왜 내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산 집인데 그걸 왜 동서한테 줘? 아, 솔직히 우리 부부 처음에 우리 부모님한테 돈 많이 받았었잖아. 우리가 당장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40평형대 아파트에서 살아봐야 뭐 하겠어. 집안일이나 늘어나지 뭐. 그러니까 아이 쌍둥이를 가진 동생 부부한테 양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우리 부모님도 주름이 많이 졌는데 아이 늙어서 집안일 하기 힘들지 않겠어? 이제는 우리도 효도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해해 달라는 표정을 짓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어깨를 쫙 펴면서 우리 아들이 말 잘했다 하는데 이건 뭐 저만 빼놓고 다들 이 상황을 짜놓기라도 했나 싶을 정도로 손발이 척척척 맞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지럽고 힘들어서 입을 열었어요. 이거는 아니죠. 동선의 집도 그 당시에 어머님이 1억 똑같이 보태주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집 살 때 돈 보태주셨던 거 저 좋으라고 보태주신 거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보태주신 거죠. 아들한테 보태주신 거면서 왜 저희 집을 동서한테 주라고 하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너네 아니었으면 애초에 너네한테 줄 그 1억 당연히 의사 며느리한테 모조리 다 보태주었을 거 아니니? 너네 때문에 얘네가 1억을 손해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양심도 없니? 아니죠. 아들 둘이 있으니까 공평하게 1억씩 나눠주신 거니까 쌤쌤인 거죠. 어떻게 자식을 동일하게 대할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차별하실 생각만 하세요. 차별이라니? 그리고 나는 네가 주식으로 진 빚 3천만 원도 갚아줬잖아. 그건 왜 쏙 빼놓고 말을 하고 그래? 그 3천만 원 제가 다시 돌려드리려고 따로 돈 모아뒀어요. 집 빼어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 주 내로 3천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저도 갚으려고 했었어요. 됐고 집 내놓으라니까. 저러니까 꽉 막힌 공무원이나 하고 있지. 응,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 양보도 못하겠다 이거냐? 너도 떡하니 쌍둥이를 낳던가. 그럴 재주도 없으면서 고집을 부리긴 왜 부려? 너보다 잘난 의사 며느리한테 더해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시댁에서 종노릇 했던 거, 자잘자잘한 심부름했던 거 생각하면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동서는 나오지도 않는 배만 만지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정말 임신만 안 했으면 머리채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멀뚱히 있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을 굳혔어요. 저 나쁜 놈은 도대체 누구 편인 건지. 남편의 뜻이 남의 편의 줄임말이라더니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지는 합가를 해봐야 불편할 거 하나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제가 정말 이 인간을 보며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온 건지 의문이 들었죠. 앞으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절대로 같이 못 살겠다 싶었어요. 저 그럼 그냥 이혼할게요. 이런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다 집까지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깟 3천만 원 제가 갚아드릴 거고요. 이혼해서 재산 나누게 되면 1억 빼서 동선의 집에 보태주시던가 하세요. 그러면 딱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결되는 거죠? 제가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혼 이야기를 할 줄 몰랐었던 건지 남편도 시부모도 동선에도 전부 황당해하면서 저를 보는데
도저히 열이 뻗쳐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이혼이 뭐 그렇게 쉽게 뚝딱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아? 아유, 어디 기분이 나쁘답시고 시부모가 떡하니 있는 자리에서 이혼을 운운해. 너는 그 정신머리로다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 제가 무슨 기분 타서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동서가 들어온 이후부터 더럽고 치사해서 계속 하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이혼한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아채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남의 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앉아. 지금 버릇없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혼이라고? 도대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뱉으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이 너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라고 하면 어쩌려고? 기가 막혀서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남편의 얼굴에 밥 먹고 있던 숟가락을 던져버렸죠. 남편이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소리를 아악 지르는데 시부모님이 그 행동에 기겁을 해서는 미친 거 아니냐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들 얼굴에 숟가락을 던져? 아니, 너 아주 명중을 시키는 거 보니까 이거 하루 이틀 솜씨가 아니구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미친 게 누군데 나한테 그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내 집 빼앗으려고 하는 너희들이 더 미친 거지. 지금 그 아파트 전셋값이 얼만 줄 알고 집을 내놓으라 말을 하는 겁니까? 아, 고작 1억 보태놓고 참 말이 많네요. 남편 놈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갔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내 집 눈 뜨고 털리게 생겼는데 내가 안 미치게 생겼냐고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벌어온 돈으로 생활한 거나 다름없는 주제에 뭔 그렇게 말이 많어. 교사 월급 쥐꼬리만큼 벌어서 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다고? 제가 무슨 어머님 아들 돈으로 생활했다고 그러세요. 저 인간도 저랑 버는 돈 비슷비슷하거든요. 제가 글쎄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거하게 말아먹고 그 뒤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쭉 묵혀놨었는데 그게 글쎄 상한가를 몇 번이나 치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비상금으로 시작한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이 인간이 그거 보고 자기도 투자를 해보겠다고 코인에도 손대, 주식에도 손대. 그러다가 가진 돈 다 날려먹은 건 모르시죠? 이 인간이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알 턱이 없지. 어머님이 알면 멱살 잡힐 거라고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하대요. 엄마야, 뭐가 어쩌고 어째? 주식해서 빚까지 진 주제에 그걸 보고도 우리 아들까지 주식을 했단 말이야? 아이고, 이 화상아. 지 마누라를 보면서 배우는 것도 없어. 아유 엄마, 이 사람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몇 번이나 들어오는데 어떻게 눈이 안 돌아가. 나도 같이 투자하면 돈이 몇 배로 불어날 줄 알았지. 이 사람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 집까지 큰 평수도 얻었는데 나도 당연히 한몫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 투자했다가 이렇게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파트 제 돈 주고 산 거나 다름없다고요. 3천만 원 빚 갚아주셨던 거 내일 당장 보내드릴게요. 이 인간 손에 들려서 보내드릴 테니까 더 이상 저한테 며느리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의사 며느리나 끼고 행복하게 사세요. 쌍둥이 육아 도와주시면서 같이 살면 딱 되겠네. 그러고 시댁 박차고 나왔더니 남편놈이 따라오더라고요. 집은 어떻게든 싫다고 해볼 테니까 다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는데 손을 뿌리쳤죠. 제가 그 지옥에 왜 다시 들어가겠어요. 내가 그동안 당하고 산 시간이 얼만데 이제는 집까지 내놓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와중에 집 바꿔주겠다고 냉큼 이야기하는 당신을 뭘 믿고 어떻게 살아? 헤어져. 이혼하자고. 저는 저희 집으로 먼저 택시 타고 들어가서는 대충 며칠 동안 지낼 수 있는 짐을 싸고 친정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뒤따라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길래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고 집도 세입자 새로 구하겠다고 말을 하고선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부동산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을 내놨어요. 저는 친정으로 갔고 가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 들러서 이혼 소송장도 작성했고요. 며칠이 지나고 집 보러 왔던 몇 사람 중에 한 집이 전세를 들어오겠다고 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혼 소송장 들고 시댁으로 쫓겨났죠 뭐.
시댁에서는 난리 났지. 진짜 이혼하는 거냐 뭐냐. 3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뭔 일이냐 하는데 남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지 않겠어요? 지가 한 행동이었는데. 사입자가 냉큼 들어와 준 덕분에 집 정리를 하고 이혼도 결국에는 소송을 하는 게 부담이 됐는지 재산 나눌 거 나눠가지고 협의 이혼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위자료도 챙겼고요. 위자료로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줘야 할 돈이랑 쌤쌤으로 쳤죠 뭐. 애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애까지 있었으면 이혼도 아마 쉽지 못했을 거예요. 친정에서 출퇴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딱 2달 지나고 나니까 이전 시어머니가 친정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리할 것도 더 이상 없는데 얼굴 보는 것도 싫으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전 시모가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더니만 저한테 빌더라고요. 내가 너무 너를 우습게 보고 막말을 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글쎄 너만한 며느리도 없었는데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던 거지.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참견 안 하고 집 내놓으라는 말도 안 하고 애 가지라는 말도 안 할 테니까 다시금 내 며느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가서 살아다오.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전 남편 이놈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저랑 살 땐 분리수거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시키는 거 하고 살았던 놈이 죄다 시어머니한테 해줘 해버린 거죠. 양말까지 하나하나 다 빨아줘야 하고 방 청소도 지 스스로 안 한다니까 다 해줘야 하고 아주 그냥 시어머니의 일거리만 2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주식하다가 쫄딱 망해버려서 돈 없다고 생활비 한 푼 안 보태. 시도 때도 없이 배고파 밥 줘.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만 들여다보고 빈둥빈둥 거리니까 시어머니 완전히 죽을 마시게 된 거죠. 주말에 시어머니가 동서랑 나가 논다고 하니까 내 밥은 이러더래요. 시어머니가 간섭 안 할 테니까 잘못했다고 다시 데려가라는데 제가 미쳤다고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죠? 저도 이제 귀찮은 짐 다 던졌는데요. 아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전 너무 싫어요. 저희 이혼했다고요. 호래비 첫째 아들 뒤치다꺼리 잘하면서 평생 잘 끼고 사세요. 했더니만 시어머니 얼굴이 아주 시퍼렇게 질려서는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아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는 그 이후로 재산 분할해서 챙긴 돈으로 다니고 있는 학교 옆에 작은 투룸 하나 구해서 친정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어요. 교사라 월급 밀릴 일도 없고 혼자 사니까 넉넉한 거 있죠? 이런 좋은 생활을 포기하고 멍청하게 이전 시댁에 묶여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다니. 지나고 나니까 제가 결단력이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식도 뭐 처분할 거 처분하고 돈도 좀 생겼고 친정집에 용돈 팍팍 들이면서 내 취미 생활하면서 사는 중인데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요. 앞으로 결혼을 한 번 더 할 생각은 없기에 제 노후 자금 열심히 묵혀 목돈 마련해 보면서 알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별 볼 일 없는 이혼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